남자 선생님도 있었어? 회식이었다고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의심, 네가 날 믿게 해줬어?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쓰러진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나날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한 여자가 다시 숨쉬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 인근 작은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발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고 여름에는 먼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검었습니다. 김순애는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들고 나갔고 저녁이면 온몸에 탕가루를 묻힌 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감자를 삶았습니다. 보리차 끓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가난했지만 집안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씻고 나서야 밥상에 앉았고 어머니는 늘 아버지보다 나중에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집이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애야, 배운 건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말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학교까지는 1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에는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래도 순애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마을 밖을 상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서 돈을 보낼 여유는 없었지만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글자는 그녀에게 탈출구였고 동시에 무기였습니다. 23살 김순애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그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올려다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선생님, 이 글자 뭐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순애는 칠판에 글자를 크게 썼습니다. 아이는 입을 벌린 채 그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그 순간의 눈빛을 순애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교사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명이었습니다. 탄광 마을의 딸이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것의 증명이었습니다. 방과 후 순애는 교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순애 선생님 결혼은 생각 안 해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결혼. 그것은 그녀가 아직 그려보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언젠가는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자신의 삶을 흔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해 겨울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조카를 대신해 찾아왔습니다. 박영호. 그는 정중했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그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몇 달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애는 그와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영호와의 결혼은 조용했습니다. 성당에서 간소한 예식을 올렸고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부모님은 사위의 예의 바른 태도에 안심했습니다. 영호는 장인어른께 깊이 절했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신혼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영호는 순애가 교사를 계속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동료들 앞에서 선생님 아내라는 말을 자랑처럼 했습니다. 순애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영호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었고 순애가 퇴근하면 저녁 준비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고 주말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순애는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첫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영호는 울었습니다. 순애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고마워. 순애는 그의 눈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아이는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유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먼저 꺼내려 하면 그는 주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했던 거 아냐? 학교 일도 많고.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책임. 그는 그것을 순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했어요. 순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이렇잖아. 영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영호는 변했습니다. 아니,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늦게 퇴근하면 그는 물었습니다. 누구랑 있었어? 회식이었어요. 남자 선생님도 있었어? 순애는 대답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영호는 물었습니다. 누구야? 학부모님이에요. 무슨 일로? 상담, 일정 잡으려고요. 남자야, 여자야? 순애는 점점 대답이 지쳐갔습니다.
두 번째 임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영호는 만족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하지만 5달째 또다시 아이는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영호는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대체?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낳는데 왜 너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순애의 소지품을 검사했고 외출할 때는 어디 가는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면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너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순애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 전화했어. 순애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냥 잘 있나 싶어서. 순애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학교까지 그는 이제 그녀의 일터까지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순애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영호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믿음. 내가 날 믿게 해줬어?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얼얼했고 귀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게 만드냐고!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칠판에 글씨를 쓰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책장을 넘기던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옆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고. 탄광 마을에서 이곳까지 온 모든 시간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순애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긴 어둠을 부를지 알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화를 내다가도 다음 날 아침이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꽃을 사오기도 했고 외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그때마다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애는 긴팔 옷을 입었고 화장으로 멍을 가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고 동료들에게는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 최미경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여자였습니다. 미경은 밝았고 말이 많았습니다. 순애 씨, 우리 가끔 차 마셔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친절했습니다. 순애가 힘들어 보이면 물었고 위로했습니다. 순애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물었습니다. 순애 씨, 남편분이랑은 어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혼자 견디지 말고요. 순애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멈춰 섰습니다. 영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최미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영호의 셔츠 단추는 풀려 있었습니다. 순애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애 씨, 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우산도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 저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영호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야, 집에 들어가라고. 싫어요. 순애가 처음으로 거부했습니다. 뭐, 당신 곁에 있기 싫어요. 영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떠날 거예요. 순애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 순간 영호의 손이 순애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나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집도 다 내가 마련한 거잖아. 그게 때릴 이유가 돼요?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영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순애를 끌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순애는 저항했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하지만 영호는 더 세게 끌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중간쯤 순애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영호가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순애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에서 무언가 흘렀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야, 정신 차렸어? 순애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언니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박영호는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호가 최미경을 찾아가 살해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학교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을 피했고 교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좀 민감해 하셔서요. 순애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살인자의 아내.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짐을 싸고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탄광 마을에서 시작해 교단에 섰고 결혼했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하지만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넌 아직 살아있잖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부서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방 한 칸을 얻어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방문 앞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랑 시장 좀 갈래?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 생선을 다듬는 사람, 떡을 찌는 사람, 모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언니가 채소를 고르는 동안 순애는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손수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나 사가요. 1,000원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순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장복내는 그날 이후 순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가끔 노점을 찾아가 앉아 있었고 복내는 곁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힘들었어요. 복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애들 셋을 키웠지. 밥도 못 먹이는 날이 많았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살았지. 살아있으면 뭐라도 하게 돼요. 순애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순애야, 야학에서 선생님을 찾는데 한번 해볼래?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교단에 다시 선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너는 선생님이잖아. 그건 변하지 않았어. 언니의 말에 순애는 용기를 냈습니다. 야학은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온 젊은 남자, 식당 일을 마치고 온 아주머니, 청소 일을 하는 할머니, 모두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첫 수업날 순애는 떨렸습니다. 칠판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이곳이 내 자리라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했습니다. 질문이 많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한글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배움에 늦은 때는 없어요. 순애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학생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야학을 계속하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사 자격을 갱신하고 정식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복래가 말했습니다. 순애 씨, 많이 밝아졌네요. 그런가요? 처음엔 눈에 빛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있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새 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순애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수치가 아니라 지나온 길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꽃잎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순애는 교무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애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김순애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호의 여동생입니다. 순애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가 저지른 일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부탁이요?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오빠의 아들이에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데 제 형편이 어려워서요. 순애는 사진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싶어요. 미쳤어요?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선생님,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여자는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보며 떨었습니다. 가해자의 혈통?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폭력은 끝나게 하겠다고. 순애는 박영호의 여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여자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게요. 순애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과거를 알리지도 마세요. 제가 키우겠다고 한 이상,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박준호,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준호는 순애를 낯설어 했습니다. 눈을 피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잠들 때도 순애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순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나랑 살 거야. 왜요? 준호는 소중하니까.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순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나왔고 밥을 먹을 때 맛있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안아줄 수 있어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준호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순애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준호야,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밤 순애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를 입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 동료 교사가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도현,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도현은 조용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경청할 줄 알았습니다. 순애의 과거를 들었을 때도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준호도 잘 크고 있나요? 네, 좋은 아이예요. 도현은 웃었습니다. 언젠가 만나보고 싶네요. 몇 달 후 순애는 도현과 준호를 함께 만나게 했습니다. 공원에서였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준호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준호야, 그네 태워줄까? 예. 준호는 웃으며 그네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밀어주었고 순애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후 순애와 도연은 결혼했습니다. 준호가 반지를 들고 왔고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입양된 거 맞죠? 순애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순애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요? 도연이 아빠가 내 진짜 아빠야.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나쁜 사람 아들이라고. 순애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누구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해. 전 무서워요. 나쁜 사람 되면 어떡해요? 순애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넌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끊어낸 사람이야. 폭력은 너에게서 끝났어. 준호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애는 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소중해. 그걸 잊지 마.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폭력 피해 가정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넌 너로 살면 돼.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은퇴했고 도연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준호는 결혼했고 손주가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순애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혜 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 탄광마을에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폭력을 만났고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가 아닌 선택으로 가족을 만들었고 과거를 숨기지 않고 지나온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애는 증명했습니다. 인생은 부서질 수 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지점에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손주가 순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그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그 말은 준호에게 했던 말이었고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애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은 언제나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 지나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